설날 차례상 앞에서였어요. 온 가족이 둘러앉은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땅은 손주 있는 첫째만 상속한다. 순간 숨이 막혔어요.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듣고 있는데도. 어머니, 그게 무슨... 당연한 얘기지. 혈통을 이어갈 아이가 있어야 땅도 의미가 있는 거 아냐? 형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어머니. 가문을 생각하면 당연하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해나는 어떻게 생각하니? 시어머니가 제게 직접 물었어요.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좋은 결정인 것 같아요, 어머니. 그렇지, 해나도 이해하는구나. 네, 충분히 이해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현관으로 향했어요. 해나야,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가요. 저희 집에.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손주 있는 아주버님네가 모든 걸 책임지시면 되겠네요.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고 있었는지를요. 이제 준비한 것들을 보여줄 시간이었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혜나입니다. 37살이고 세종 신도시에서 남편과 둘이 살고 있어요. 정확히는 살고 있었다고 해야 맞겠네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건 아마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시댁에서 가족 안에서 느끼는 그 답답함과 서러움을 저도 참 많이 겪었거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세종교육청에서 감사팀 업무를 했었습니다. 서류 검토하고 기록 추적하고 숨겨진 문제들을 찾아내는 일이 제 전문 분야였어요. 꼼꼼하고 차분한 성격이라 그런 일이 맞았나 봐요. 남편 하준이와는 8년 전에 만났고 결혼한 지는 7년이 됐네요. 남편은 대전에 있는 지역 건설사에서 재무팀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성격이 온화하고 착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사람이다 싶었죠. 물론 지금은 그때와 많이 달라졌지만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교회에서 권사로 활동하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심 깊고 자상한 어머니 같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평소엔 말씀이 많지 않은 조용한 분이에요. 아주버님은 시댁에서 하는 작은 회사의 실세이고 형님은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께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로 통하죠. 결혼 초부터 저는 시댁 일에 많이 관여했어요.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부터 시작해서 각종 서류 정리, 은행 업무까지. 제가 감사팀에서 일했으니까 그런 일들이 익숙하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해나야, 내가 그런 일 잘하잖니. 처음엔 며느리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부모님 모시는 것, 가족 일을 돕는 것. 그런 게 가족이고 며느리의 도리라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보증서류, 보호자 동의서, 각종 위임장들. 처음엔 단순한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특히 작년부터는 시댁에서 토지 관련 얘기를 자주 하기 시작했어요. 개발 예정지 근처에 땅이 좀 있다는 얘기였죠. 요즘 땅값이 오른다던데 개발 들어오면 보상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감사팀에서 일하면서 봤던 사건들 때문인지 이런 일들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가족이니까, 혈육이니까 하며 마음을 달랬죠. 설마 가족이 저를 이용할 리야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올해 설날이 정말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설날 아침이었어요. 2024년 2월 10일. 그 날짜를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댁 거실에 친척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댁 식구들까지 해서 10명 정도 되었을까요?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아이들은 세배하고 어른들은 덕담을 나누고 평범한 명절 풍경이었죠.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떡국 끓이고 나물 무치고 전 부치느라 정신없었어요. 형님도 도와주긴 했지만 주로 제가 맡아서 했죠. 막내 며느리니까요. 해나가 음식 솜씨가 좋아서 든든해. 친척 어른들이 칭찬해 주실 때마다 뿌듯했어요. 이런 게 가족이구나, 이런 게 명절이구나 하면서요. 점심을 먹고 나서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모두 앉으세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좋은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서 저도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셨거든요. 우리 집 땅 얘기인데요. 아, 토지 얘기구나 싶었어요. 요즘 자주 하시던 그 개발 관련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했죠. 이번에 개발 들어오면서 보상도 받고 땅값도 많이 오를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봤는데 시어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 얼굴을 보셨어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차가웠는지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알아챌 수 있었어야 했는데요. 땅은 손주 있는 아들들만 물려줄 생각입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친척들이 서로 눈치를 보기 시작했죠.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형님이 제일 먼저 반응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혈통을 이어갈 아이들이 있는 집에 우선해야죠. 아주버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뜻을 따르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그제서야 정확히 무슨 뜻인지 깨달았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가 없거든요. 7년 동안 노력했지만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시다니.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창피하고 억울하고 분했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남편은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애써 웃으며 고개만 끄덕거렸어요. 하준아, 내 생각은 어떠냐? 시어머니가 직접 물으니까 남편은 더 당황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뜻이니까 그게 맞죠.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이 제 편에서 한마디 말도 해주지 않다니. 친척들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이런저런 얘기로 화제를 돌리려고 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일어났어요. 울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 너무 어이없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럼 이제부터는 손주 있는 가족들이 모든 걸 책임지세요.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떨리지도 않았고 화난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정말 담담하게 말했거든요. 무슨 뜻이야, 해나야? 시어머니가 당황하며 물으셨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7년 동안 병원 모시고 서류 정리하고 각종 일들 다 제가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그런 일들도 손주 있는 가족들이 하세요. 해나야, 그게 아니고 형님이 말려봤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가족이 해야 할 일들도 안 하겠어요. 거실이 얼어붙었어요. 친척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고 시어머니는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나왔어요. 부엌에서 앞치마를 벗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해나야, 어디 가는 거야?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집에 가요. 우리 집으로. 뭐야, 갑자기 왜 이래? 어머니도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실 텐데. 남편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어떤 뜻으로 한 말씀이라는 거죠? 당신도 찬성했잖아요. 어머니 뜻이 맞다고. 그건 이제부터는 손주 있는 아들이 모든 걸 책임지세요. 병원도, 서류도, 은행 업무도.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가족 일은 안 하겠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세종으로 오는 내내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생각했어요. 정말 이게 맞나?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건 아닐까? 하지만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은 바뀌지 않았어요. 7년 동안 제가 한 일들을 생각해보니 정말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면 저런 식으로 말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어요. 표정이 어두웠죠. 해나야, 미안해. 어머니 말씀이 좀 그랬어. 좀 그랬다고요?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이 아니실 거야. 어머니도 당황하셨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건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요? 뭘?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손주 못 낳는 며느리라고 생각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죠. 그날 밤부터 저는 정말로 시댁 일에 손을 뗐어요. 병원 가자는 연락이 와도 가지 않았고 서류 정리해달라는 부탁도 거절했어요. 처음엔 며칠 지나면 풀리겠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가 사과라도 하시거나 남편이 제 편에서 말해주거나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2주가 지나도록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삐졌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정확히 2주 뒤 모든 게 시작됐어요. 2월 25일 일요일이었어요. 평범한 저녁이었죠.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죠. 여보세요? 혹시 윤혜나님이신가요? 대전중앙병원 원무과입니다. 병원, 무슨 일일까 싶어서 긴장했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보호자로 등록되신 정태식 환자분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수술 동의서 서명이 필요한데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시아버지가 언제 입원하셨다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언제 보호자로 등록됐나요? 그리고 어떤 수술인데요? 2월 10일자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응급수술이라 가족분이 빨리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2월 10일, 설날이었어요. 제가 시댁에서 나온 바로 그날 말이죠. 죄송합니다. 제가 보호자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다른 가족들에게 연락해 보세요. 전화를 끊었는데 바로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혜나님이시죠? 하나은행 신용관리팀입니다. 이번엔 은행이었어요. 연대보증 서류가 접수되었는데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연대보증이요?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나요? 2월 15일자로 접수되었고 보증 금액이 상당하셔서 본인 확인을 위해 2월 15일 설날 다음 주였어요. 제가 시댁에 발도 들이지 않았는데 언제 서류를 했다는 거죠? 죄송한데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자마자 또 다른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대부업체였어요. 정아주님, 보증인으로 등록되신 윤혜나님 맞으신가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때 집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혜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목소리가 울먹거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응급실에 계신데 혼자서는 안 되겠어. 수술해야 한대. 혜나야, 안 올 거니?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이 있는데 왜 저를 부르시는 거죠? 아주버님과 형님이 계시잖아요. 아주버님은 출장 가셨고 지연이는 애들 봐야 해서. 혜나야, 내가 와야 해. 그런데 어머니,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없는 집은 가족이 아니라고. 혜나야,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아버지가 위험하신데.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상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면 아주버님을 불렀어야 하는데. 어머니, 아주버님께 먼저 연락하세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혜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정말 시아버지가 위험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30분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어요. 얼굴이 심각했어요. 혜나야,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알고 있어요.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그럼 빨리 가자. 지금 응급실에 계신다고. 당신이 가세요. 저는 안 가요. 남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뭐라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안 간다고? 어머니가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왜 가야 해요? 혜나야, 지금 그런 식으로 나올 때야? 당분간만 가자. 당분간만. 그 말이 더 화가 났어요. 당분간만이요? 그럼 일이 끝나면 또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거네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남편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주버님이었어요. 형님이세요? 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끝낸 남편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화내세요.
내가 사람이 맞냐고. 아버지 아픈데 왜 안 오냐고. 아주버님이 화를 낸다고요? 평소에는 아무 관심도 없으시더니. 그런데 형님은 왜 안 오세요? 출장이라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쓰러지셨으면 출장 취소하고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일이라서. 아버지보다 중요한 일이 있나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형님이었어요. 해나야?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아버님이 쓰러지셨는데 왜 병원에 안 와? 아주버님이 오시면 되잖아요. 아주버님은 출장 가셨다고. 내가 애들 때문에 못 가니까 내가 와야지. 형님도 못 간다고요? 그럼 누가 가야 하는 거죠? 형님, 저는 어머니가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손주 없는 집은. 해나야, 지금 그런 소리 할 때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화가 났거든요. 가족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필요할 때만 불러서 쓰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계속 전화가 왔어요. 병원에서도, 은행에서도, 여러 군데서 모두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모든 서류의 날짜가 제가 시댁에 가지 않은 날들이었어요. 보호자 등록도, 연대보증도, 위임장도 제가 직접 서명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단순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저는 감사팀에서 일했잖아요. 이런 패턴들을 놓칠 제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이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야 전화가 그쳤어요. 남편은 결국 혼자 병원에 갔고 저는 집에 남아서 생각했어요. 왜 하필 지금일까? 왜 제가 시댁과 선을 그은 직후에 이런 일들이 터질까? 그리고 왜 모든 서류에 제 이름이 들어가 있을까? 다음 날 아침 남편이 피곤한 얼굴로 돌아왔어요. 아버지 상태는 어때요? 다행히 큰 수술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런데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셨어. 해나가 왜 안 왔냐고. 며느리가 그럴 수 있냐고. 또 시작이네요. 며느리 얘기가. 그럼 어머니께서 사과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신 것에 대해서 말이에요. 해나야, 어머니가 사과하실 분이 아니야. 내가 좀 양보해. 양보. 또 제가 양보해야 하는 거네요. 저는 더 이상 양보 안 할 거예요. 어머니가 잘못하셨으면 사과하셔야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당분간은 내가 병원 다닐게. 너는 쉬어. 당분간. 또 그 말이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보겠다고.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그래서 그날 오후 저는 감사팀에서 일할 때 쓰던 방법을 동원했어요. 기록을 추적하는 거예요. 먼저 병원에 전화해서 보호자 등록 날짜와 경위를 확인했어요. 그 다음엔 은행에 가서 연대보증 서류를 확인하려고 했죠. 그런데 은행에서 나온 답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서류는 접수되었지만 실제 서명과 대조해보니 약간 의문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오셔서 확인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직접 오라고요? 그럼 제가 서명한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해서 뭔가를 꾸미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누군가는 분명히 시댁과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남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감사팀에서 일할 때 배운 습관이죠. 수상한 게 있으면 반드시 기록이 남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평소에도 컴퓨터 사용법이 서툴러서 파일 정리를 잘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찾기가 쉬웠죠. 바탕화면에 새 폴더라는 이름으로 된 폴더들이 여러 개 있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만들어진 폴더를 열어봤더니 제 예상이 맞았어요. 우회도로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거든요. 개발 관련 폴더인 것 같았어요. 폴더를 열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토지 필지 번호가 적힌 엑셀 파일, 대출 일정표, 그리고 위임장 스캔 파일들이 있었어요. 위임장을 열어보니까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서명이 제 서명과 비슷하긴 한데 뭔가 어색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날짜였어요. 2월 15일, 2월 18일, 2월 20일. 모두 제가 시댁에 가지 않은 날들이었어요. 파일을 더 자세히 보니까 대출 관련 서류도 있었어요. 연대보증일란에 제 이름이 적혀 있고 보증 금액이 정말 큰 돈이었어요. 그때 남편이 욕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급하게 파일들을 캡처해서 제 휴대폰으로 보냈어요. 뭐해? 남편이 뒤에서 물었을 때 저는 일부러 다른 폴더를 열어놨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좀 보는데 우리 노트북이 느린 것 같아서. 남편은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 남편이 이런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남편이 출근한 후 저는 혼자 앉아서 캡처해둔 파일들을 자세히 분석했어요. 토지 관련 자료를 보니까 시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리고 개발 예정 구역과 맞닿아 있는 위치였죠. 문제는 대출이었어요. 땅을 담보로 한 대출이 여러 건 있었는데 연대 보증인이 모두 저였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보증을 선 기억이 없었거든요. 더 자세히 보니까 보증을 선 날짜들이 모두 제가 병원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간 날들과 일치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병원에서 기다리는 동안 혹은 서류를 정리해달라고 부탁받았을 때 그때마다 제 인감이나 서명을 도용당했다는 걸 말이에요. 정말 화가 났어요. 7년 동안 믿고 따랐는데 저를 이런 식으로 이용하다니. 그런데 더 화가 났던 건 남편이었어요. 이 모든 파일이 남편 컴퓨터에 있다는 건 남편도 알고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바로 물어봤어요. 여보, 우회도로 폴더가 뭐예요? 남편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뭔 폴더? 컴퓨터에 있던 우회도로 폴더 말이에요. 거기에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들이 들어있던데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정말 알고 있었구나. 여보야, 그건 언제부터였어요? 뭐가? 언제부터 저를 이렇게 이용하려고 계획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어요. 해나야, 내가 원한 게 아니야. 형님이 시켜서. 역시 아주버님이었어요. 형님이 시켰다고요? 그럼 당신은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가족 일이니까. 가족 일이요? 저는 가족도 아니라면서 가족 일에 이용은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답답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나야,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어차피 우리도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고. 도움이요? 제가 연대보증 선 걸 언제 도움받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캡처해둔 파일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제 이름으로 된 위임장들이 이렇게 많은데 저는 언제 이런 걸 했나요? 그건 그냥 형식상. 형식상이요? 연대보증이 형식상이라고요? 남편이 변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남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네요. 뭔 소리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고. 해나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가족이 하는 짓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대신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 혼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어요. 연대보증 서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는데 역시나 제 서명이 아니었어요. 비슷하게 흉내는 냈지만 제가 평소에 쓰는 서명과는 달랐어요. 이 서명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다면 서명 대조를 해봐야겠네요. 신분증과 도장 가져오셨나요? 저는 신분증과 도장을 내밀었어요. 직원이 확인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다르네요. 이 경우엔 위조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봐야겠습니다. 조사요? 네. 누가 이 서류를 가져왔는지, 어떤 경위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해봐야겠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안심이 됐어요. 적어도 은행에서는 제 편에 서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서 남편과 마주했을 때는 정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도 말이 없었어요. 남편도 미안한 건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고 저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남편 휴대폰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버님이었어요. 형님이세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남편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이 은행에서 연락 왔다고 하세요.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역시 아주버님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요? 내일 같이 은행에 가자고 하세요. 해나도 같이. 저도 가라고요? 네. 문제를 정리하자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문제를 정리하자고요? 좋아요. 가죠. 대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남편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해나야, 너무 크게 만들지는 마.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가족끼리. 또 그 말이네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없는 집은 가족이 아니라고. 해나야, 내일 은행에서 다 정리합시다.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정말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각오도 생겼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제가 가진 능력을 다 써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감사팀에서 일하면서 배운 게 하나 있다면 증거만 확실하면 누구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증거를 쥐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남편과 함께 은행에 가기로 했는데 그 전에 더 큰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는데 휴대폰이 계속 울렸어요. 친척들 번호였죠. 여보, 전화 좀 받아봐요. 남편이 전화를 받더니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작은아버지세요.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다고. 단톡방이요? 저는 그 단톡방에서 빠져나온 지 오래됐거든요. 무슨 단톡방이요? 친척들 단톡방. 어머니가 사진을 올리셨나 봐요. 남편이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병원 침대 앞에서 우시는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해나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댓글들도 가관이었어요. 요즘 며느리들은 정말 효도는 뒷전이고 해나가 원래 성격이 그랬나?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시는 거잖아요. 여보, 이게 뭐예요? 어머니가 많이 화나신 것 같아요. 화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손주 있는 가족들이 책임지라고 하셨잖아요. 남편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제 휴대폰도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는데 친척 중 한 분이었어요. 해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작은 거 모셨어요. 고모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시아버지가 아픈데 왜 병원에 안 와? 고모님, 사정이 있어서. 무슨 사정이 시아버지보다 중요해? 며느리가 그럴 수 있는 거야? 또 며느리 얘기네요. 고모님, 시어머니가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손주 없는 집은. 그게 그런 뜻이었겠어. 너도 참 고약하다. 고약하다고요? 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또 다른 친척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남편 친구였어요. 하준이가 고생이 많다더라. 아내가 그렇게 나오면 남자가 얼마나 힘들겠어. 뭔 소리인지. 저는 점점 화가 났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회사에서도 연락이 온 거였어요. 윤혜나 대리님이세요? 감사팀 김 과장입니다. 전 직장 상사셨어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해나 대리, 은행에서 연락이 왔는데 연대보증 문제 때문에 확인할 게 있다고 하네. 혹시 뭔 일 있어? 회사까지 연락이 갔다고요? 과장님, 제가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오후에 시간 되나? 전화를 끊고 나니까 정말 답답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는 거죠? 그때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아주버님이었어요. 해나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목소리가 화가 나 있었어요. 아주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긴 뭐가 안녕해.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며느리가 이럴 수 있는 거야? 아주버님, 시어머니가. 어머니가 뭐? 어머니 말씀이 그렇게 틀렸어. 손주도 없는 게 가문에 무슨 도움이 되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손주가 없다고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런데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은 왜 이렇게 많아요? 뭔 서류? 연대보증서, 위임장, 보호자 서류. 제가 언제 그런 걸 했나요? 아주버님이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내가 그런 일 잘하니까. 가족이라고요?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해나야, 너 지금 억지 부리는 거지. 가족끼리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럼 왜 저만 도와야 하나요? 형님은 왜 안 도와요? 지연이는 애들이 있잖아.
너는 애도 없으면서 뭘 바쁘다고. 또 아이 얘기네요. 정말 이 가족은 아이가 없으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주버님, 저는 더 이상 시댁 일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도 모두 취소할 거고요. 뭐라고? 너 미쳤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하라고? 손주 있는 아들들이 책임지세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해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그럼 경찰서 가는 수도 있어. 경찰서요? 갑자기 왜 경찰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무슨 소리예요? 내가 돈을 빼돌려서 아버지가 쓰러진 거라고 할 수도 있어.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언제 돈을 빼돌렸다는 거죠? 아주버님, 그런 말씀 함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일 한 적 없어요. 증거가 있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큰 돈이 움직였거든. 제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돈이 움직였다고요? 저는 그런 거 모르는데. 전화를 끊었는데 정말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어디까지 몰아갈 작정인지.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해나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내가 형님한테 얘기해 볼게. 당신이 형님한테 얘기한다고요? 응, 너무 심하게 나간 것 같아. 그럼 지금까지는 안 심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남편마저 결국 시댁 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당신 생각에는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했다기보다는 좀 예민하게 반응한 것 같아. 예민하다고요? 제 이름을 도용해서 온갖 서류를 만든 게 예민한 문제라고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저 편에 설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 편에 설 거예요? 남편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표정만 봐도 답이 나왔죠. 해나야, 꼭 편을 나눠야 해. 우리는 가족인데. 가족. 또 그 말이네요. 그날 오후 저는 혼자 은행에 갔어요. 남편과 함께 가기로 했었지만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제 이름으로 된 계좌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좌에서 큰 돈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 계좌들을 언제 만들었나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차례로 만들어진 것 같네요. 모두 본인이 직접 만드신 걸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런 계좌를 만든 기억이 없었어요. 분명히 누군가 제 이름을 도용한 거죠. 신분증 도용이나 위임장으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한가요? 위임장과 인감이 있으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그때 확신했어요. 시댁에서 제 인감을 이용해서 이런 일들을 꾸몄다는 걸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을 기다렸어요. 이번엔 정말 끝장을 보겠다는 마음이었거든요.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은행에서 받아온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이게 뭐예요? 뭔데? 제 이름으로 된 계좌들이에요. 저는 이런 계좌 만든 적 없는데 누가 만든 걸까요? 남편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내가. 당신이 뭐예요? 형님이 시켜서 필요하다고 해서. 역시 아주버님이었어요. 그럼 당신도 공범이네요. 공범이라니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제 동의도 없이 제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게 정상인가요?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때 정말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지 않나요? 설날에 가족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도 참았던 해나 씨가 이제는 완전히 범죄자로 몰리고 있네요. 남편마저 등을 돌리고 시댁에서는 온갖 누명을 씌우고 하지만 해나 씨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감사팀에서 일했던 경험으로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럼 계속해서 해나 씨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뒤집는지 들어봐 주세요.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이 울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모두 헛된 시간이었나 싶어서요. 하지만 울어봤자 달라질 건 없잖아요. 차라리 제대로 정리하고 끝내자. 그런 마음으로 다음 날 병원에 갔어요. 시아버지를 보러 간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인사라도 하고 완전히 손을 떼려고 했어요. 제가 나쁜 며느리라고 해도 그동안 정은 있었으니까요. 병원에 가보니까 시어머니와 형님이 복도에서 뭔가 얘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일부러 다른 쪽으로 돌아서 시아버지 병실로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혼자 계셨어요. 평소보다 많이 수척해 보이셨죠. 아버님, 안녕하세요. 시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해나야, 왔구나. 네, 인사드리러 왔어요.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많이 차갑더라고요. 해나야, 미안하다. 갑자기 사과를 하시니까 당황스러웠어요. 아버님, 왜 사과를? 다 알고 있어. 내가 얼마나 억울할지. 시아버지가 뭔가 알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님, 무슨 말씀이세요? 시아버지가 주위를 둘러보시더니 침대 밑에서 봉투를 꺼내셨어요. 이걸 내가 봐야 해. 봉투를 열어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위임장 원본들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제 서명이 아니라 누군가 제 서명을 흉내낸 것들이었어요. 그리고 메모지도 있었어요. 아주버님 필체로 쓰여진 해나 명의로 계좌 개설 완료. 대출 진행하고 개발 보상금 받으면 명예 이전할 것.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아버님, 이건 윤석이가 한 일이야. 나는 몰랐어.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시아버지가 우셨어요. 그래서 쓰러진 척한 거야. 시간을 벌려고 내가 알아채기를 바랐어. 시아버지가 일부러 쓰러진 척 하셨다고요? 그런데 왜 진작 말씀 안 해주셨어요? 증거가 필요했어. 그리고 명자가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어서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다는 뜻이었어요. 봉투에는 더 많은 서류들이 들어있었어요. 인감 사용 기록,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개발 관련 회의록까지. 해나를 보증인으로 세워서 리스크를 분산한다. 문제 생기면 해나 책임으로 돌린다. 아이 없는 며느리니까 버려도 상관없다.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를 완전히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던 거죠. 아버님, 이 서류들 다 가져가. 그리고 내 앞길에 방해되지 않게 정리해. 시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해나야, 우리 집이 미안했다. 진짜 가족으로 대하지 못해서. 그 순간 정말 울컥했어요. 이 모든 일 중에서 시아버지만이 제게 진심으로 사과해 주시는 거였어요. 아버님, 괜찮아요. 이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봉투를 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원무과 직원분을 만났어요. 작년에 시아버지 입원하실 때 자주 봤던 분이었어요. 아, 해나 씨, 오랜만이에요. 안녕하세요, 김 주임님. 김 주임님은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성격이 꼼꼼하고 친절하셔서 예전부터 좋은 인상이었거든요. 해나 씨,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까요? 궁금한 게 있어서. 네, 무슨 일이세요? 김 주임님이 저를 원무가 사무실로 데려가셨어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보호자 변경이 자꾸 들어오는데 서명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서명이 이상하다고요? 네, 해나 씨 서명이라고 하는데 예전에 봤던 서명과 좀 달라요. 김 주임님이 컴퓨터 화면을 보여주셨어요. 보호자 변경 기록이 쭉 나와 있었는데 제 이름으로 된 변경 신청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신청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거 누가 가져왔는지 기억나세요? 보통 가족분들이 가져오시는데 최근에는 아드님이 많이 오셨어요. 아들, 아주버님 말씀이시겠죠? 혹시 CCTV 기록 같은 건 있나요? 있긴 한데. 왜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이름으로 서류가 처리된 것 같아서요. 김 주인님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럼 위조 가능성이 있겠네요. 이런 경우엔 조사를 해봐야 해요. 조사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환자 가족의 권익 보호도 저희 일이니까요. 김 주임님이 정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셨어요. 병원에서의 보호자 변경 기록, 서명 로그, 심지어 CCTV 영상까지 확인해 주셨거든요. 영상을 보니까 정말 아주버님이 혼자 와서 서류를 제출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저는 그날 병원에 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이거면 충분한 증거가 될 것 같은데요. 김 주임님이 모든 기록을 복사해서 주셨어요. 해나 씨, 이런 일이 또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 고마웠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제 편에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게. 집에 돌아와서 시아버지가 주신 자료와 김 주임님이 주신 자료를 함께 정리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시댁에서 제 이름으로 한 일들이 이렇게나 체계적이었다니. 대출, 계좌 개설, 보호자 등록, 위임자. 모든 것이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이 모든 일의 최종 목표였어요. 개발 보상금을 받은 후에 모든 빚과 문제를 제 이름으로 넘기고
시댁은 깨끗하게 빠지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아이 없는 며느리니까 버려도 상관없다는 메모가 그걸 확실히 보여줬어요. 정말 치 떨렸어요. 하지만 동시에 확신도 생겼어요. 이제는 제가 증거를 쥐고 있다는 확신 말이에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왔을 때 저는 모든 자료를 식탁 위에 펼쳐놨어요. 뭐야, 이게. 당신네 가족이 저한테 한 일들이에요. 남편이 서류들을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어디서,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남편이 말을 못하고 있었어요. 여보, 이제 정직하게 얘기해요. 당신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죠? 알고 있었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저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어요.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거든요. 해나야, 미안해. 형님이 너무 강하게 밀어붙여서 미안하다고 끝날 일이에요?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게 아니야. 나중에 다 정리해주겠다고 했어. 정리해준다고요? 언제요?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운 다음에요? 남편이 변명을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정말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 여보, 내일 시댁에 가요.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합시다. 해나야, 너무 크게 버리지는 말자. 크게 버린 건 당신들이에요. 저는 그냥 정리할 뿐이에요. 그날 밤, 저는 감사팀에서 일할 때처럼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시간 순으로, 사건별로, 증거별로. 이제는 저도 준비가 끝났어요. 반격할 준비가 말이에요. 시퀀스 6천만 7천자. 다음날 아침, 저는 일부러 평상복이 아닌 정장을 입었어요. 감사팀에서 일할 때 입던 그 정장 말이에요. 마음가짐을 바꾸고 싶었거든요. 더 이상 구박받는 며느리가 아니라 사실을 추적하는 감사관으로 가겠다고 생각했어요. 먼저 은행에 갔어요. 어제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요. 이 서류들을 보시면 제 서명이 위조된 것들이 여러 건 있어요. 은행 직원분이 자료를 꼼꼼히 검토해 주셨어요. 확실히 서명이 다르네요. 그리고 이 날짜들. 고객님이 은행에 오지 않은 날들이군요. 네, CCTV 확인도 가능할 거예요. 이 정도면 명확한 위조네요. 법적 조치를 취하시겠어요? 법적 조치.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정말 실감이 났어요. 이게 단순한 가족 갈등이 아니라 범죄라는 거요. 일단 모든 연대 보증을 취소하고 싶어요. 그리고 제 명의로 된 계좌들도 정리하고 싶고요.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피해 신고도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은행에서 모든 절차를 진행하는데 3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사이에 시댁에서 연락이 계속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단계였어요. 시청에 가서 개발 관련 민원을 넣는 거였죠. 시청 민원실에서 관련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시댁 이름으로 된 토지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고 개발 보상금도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서류에 제가 보증인이나 동의자로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이상하네요. 이 서류들. 접수 날짜가 다 다른데 서명 필적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담당 공무원분도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혹시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은 것들이 있나요? 네, 대부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처리된 것 같아요. 그럼 이것도 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공청회에서 문제 제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공청회라. 생각해보니까 좋은 방법이었어요. 공개적인 자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을 테니까요. 언제 공청회가 있나요? 이번 주 금요일에 있어요. 민원인도 의견을 낼 수 있거든요. 완벽한 타이밍이었어요. 민원 접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해나야, 어디야? 집에 가는 길이에요. 형님이랑 만나자고 하는데 오늘 저녁에 시간 돼? 아주버님이 만나자고요? 아마 제가 은행에 간 걸 알았나 보네요. 좋아요. 만나죠. 그런데 해나야,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는 마. 가족끼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니까. 또 가족 얘기네요. 정말 그 말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저도 할 말이 많아요. 그날 저녁 시댁 근처 카페에서 만났어요. 아주버님과 형님, 그리고 남편까지 셋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차가웠어요. 앉아. 아주버님이 짧게 말씀하셨어요. 해나야, 오늘 은행에 갔다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네요. 네, 갔어요. 왜? 미리 얘기도 안 하고. 미리 얘기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제 일인데.
아주버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일이라고? 우리 가족 일인데 무슨 내일이야? 또 가족 얘기네요. 그런데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없는 집은. 해나야, 그런 말로 따지고 들 거야? 형님이 끼어들었어요.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이것들이 뭔지 설명해 주세요. 위조된 위임장들, 은행거래 내역, 보호자 변경 기록들. 아주버님과 형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이게 뭔데?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런 걸 한 적이 없거든요. 그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라고요? 제 동의 없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고 계좌를 만들고 보증을 서는 게 당연한 거라고요? 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형님이 나섰어요. 해나야, 우리가 너를 나쁘게 이용하려는 게 아니야. 나중에 다 정리해 줄 거라고. 언제요? 어떻게요? 개발 보상금 받으면. 그리고 제게는 빚만 남겨두고요. 제가 시아버지한테 받은 메모를 보여줬어요. 아이 없는 며느리니까 버려도 상관없다. 그 문장을 보자마자 형님이 얼굴이 하얘졌어요. 이건 어디서, 중요한 건 어디서 구했느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해나야, 너 지금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가는 거야? 범죄자로 만든 건 아주버님이에요. 저는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사실이라니,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뭐가 잘못됐어? 가족이라고요? 손주 없다고 가족에서 빼놓고서는 이용할 때만 가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남편이 중재하려고 했어요. 해나야, 형님도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야. 우리도 나중에 도움받을 일이고. 여보, 당신은 어느 편이에요? 편이라니. 우리는 가족인데 당신도 선택하세요. 제 편에 설 거면 확실히 서시고 아니면 아니라고 하세요. 남편이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 모습만 봐도 답이 나왔죠. 해나야,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 역시 시댁 편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좋아요. 저도 이제 극단적으로 하겠어요. 뭐라고? 금요일 공청회에서 이 모든 걸 공개할 거예요. 제 이름이 어떻게 도용됐는지, 누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주버님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해나야, 너 미쳤어. 그럼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저희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없는 집은 가족이 아니라고. 해나야, 제발. 형님이 애원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부터는 손주 있는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아주버님이 소리쳤어요. 해나야, 너 후회할 거야. 후회. 저는 이미 7년 동안 충분히 후회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금요일 공청회 준비를 했어요. 모든 자료를 정리하고 발표 내용도 미리 써뒀어요. 이제 며칠 후면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진짜 끝이 말이에요. 시퀀스 7 6천만 7천자. 금요일이 되었어요.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한번 자료를 점검했어요. 위조된 서류들, 은행거래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시아버지가 주신 메모까지. 모든 증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청회장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개발 관련 이해관계자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시댁 식구들도 보였어요. 시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스럽게 차려입고 계셨고 아주버님과 형님도 양복을 빼입고 왔더라고요. 아마 저를 막으려고 온 것 같았어요. 공청회가 시작되고 개발 계획 설명이 먼저 나왔어요. 보상금 규모, 개발 일정 등등. 정말 큰 사업이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의견 개진 시간이 되었어요. 저는 미리 신청해둔 대로 발언대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회장안이 조용해졌어요. 시댁 쪽에서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제 이름이 제 동의 없이 각종 서류에 도용되었고, 이는 이번 개발 사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들을 스크린에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위조된 위임장들을 보여줬어요. 이 위임장들은 모두 제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제가 서명한 것이 아닙니다. 필적 대조 결과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회장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두 번째로 은행거래 내역을 보여줬어요.
제 이름으로 개설된 계좌들과 대출 내역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제 동의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세 번째로 가장 충격적인 자료를 공개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계획을 보여주는 메모입니다. 아이 없는 며느리니까 버려도 상관없다. 그 문장이 스크린에 크게 나타나자 회장 안이 술렁거렸어요. 소위 손주 있는 집만 상속이라는 명분은 사실 명예분산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저를 이용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문제가 생기면 저에게 책임을 전가할 계획이었죠. 그때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이야. 그런 계획 따위 없었어. 하지만 저는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줬어요. 병원 보호자 변경 기록, CCTV 영상, 그리고 은행에서 확인한 위조 서명들까지. 모든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일어나서 소리쳤어요. 해나야, 너 정말 이럴 거야? 가족을 이렇게 배신할 거야? 가족을 배신한다고요? 어머님, 먼저 배신한 건 누구죠?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하고서는 이용만 한 건 누구죠?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럼 무슨 뜻이었어요? 증거가 다 여기 있는데. 시어머니가 울기 시작했어요. 평소 권사님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해나야, 제발. 우리 가족이 망하게 하지 마. 그때 형님이 나섰어요. 해나야, 이거 다 취소해. 안 그러면 너도 가만 안 둘 거야. 협박까지 하시네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가 되어 있었어요. 형님, 저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많은 누명을 씌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아주버님이 다시 소리쳤어요. 해나가 거짓말하는 거야. 저 여자는 원래 돈에 밝아서. 아주버님, 제가 언제 돈에 밝았나요? 오히려 돈에 밝은 건 누구죠? 저는 개발, 보상금 관련 자료도 공개했어요. 이 토지들로 받을 보상금이 수십억 원입니다. 그 돈을 독점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거죠. 회장 안의 사람들이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수십억 원이라는 금액 때문이었죠. 그때 갑자기 시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병원복 차림으로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오시는 거예요. 아버지.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며 달려갔어요. 왜 나오셨어요? 몸이 아직. 하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물리치고 발언대로 걸어오셨어요. 잠깐만. 시아버지가 마이크를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정태식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며느리 해나가 한 말이 모두 사실입니다. 그 순간 시댁 쪽에서 큰 충격이 일어났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아주버님이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윤석이가 해나를 이용해서 모든 걸 꾸민 일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버님, 형님이 울며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멈추지 않으셨어요. 해나는 7년 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아이를 가족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이용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막으려고 했어요. 여보, 그만해요. 제발. 하지만 시아버지는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일에 대해 해나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요. 그 순간 시댁 쪽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아주버님이 시아버지에게 소리쳤어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우리 가족을 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망친 건 내가 아니냐? 시아버지가 화를 내시자 아주버님이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달려왔어요. 해나야,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하잖아. 취소해. 하지만 회장 안에 다른 사람들이 형님을 말렸어요. 저 여자가 피해자인 것 같은데. 가족을 저렇게 이용하다니.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해나야,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어머니가 잘못했어.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어머님, 늦었어요. 어머님이 저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을 때부터 이미 늦었어요. 해나야, 제발. 저는 더 이상 이 가족의 며느리가 아니에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공청회가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응원해 주었어요. 정말 용감하시네요. 저런 일을 당하면서도 참고 계셨다니. 하지만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허무했어요. 7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끝나다니.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해나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하긴요? 이혼하죠. 이혼이라니. 너무 성급한 거 아니야? 성급한 게 아니에요. 당신도 오늘 봤잖아요. 끝까지 어머니 편에 서는 거.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어요. 해나야, 미안해. 미안하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어요. 시퀀스 8 6천만 7천자. 그로부터 한 달 후의 이야기예요. 저는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님과 상담을 받고 있었어요. 거의 다 정리됐습니다. 위조 서명건은 고발이 접수됐고 연대보증도 모두 취소됐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계속 합의를 요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합의. 아마 시댁에서 이 일이 더 커지는 걸 막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합의는 생각 없어요. 끝까지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어요. 법무법인을 나와서 은행에 갔어요. 마지막 격리를 위해서였죠. 은행 직원분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모든 연대보증이 취소됐고 억울하게 개설된 계좌들도 모두 정리됐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상대방 가족들이 계속 찾아와서 문의하고 있어요. 무슨 문의요? 다시 보증을 서달라고. 하지만 이미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구나 싶었어요. 은행을 나와서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까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 있었어요. 모두 시댁 번호들이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들을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집에 돌아가니까 남편이 짐을 싸고 있었어요. 뭐 해요? 이혼 서류. 가져왔어. 서명해줘. 남편도 결국 포기했구나 싶었어요.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별다른 감정 없이 서류에 서명했어요. 이미 마음속으로는 끝난 일이었거든요. 해나야, 정말 미안해. 남편이 마지막으로 사과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서로 편해진 거죠. 형님이 너무 화내고 있어. 회사에서도 문제가 되고 아주버님이 회사에서 문제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그건 자업자득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많이 아파하고 계셔. 시어머니가 아파하고 계신다고요? 아프면 병원 가세요. 손주 있는 가족들이 모시면 되죠. 남편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짐을 다 싸고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어요. 해나야, 나중에라도 연락할 수 있을까? 생각 없어요. 그렇게 남편이 나간 후 집이 정말 조용해졌어요. 7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이었어요. 며칠 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해나야, 어머니가 잘못했어. 제발 돌아와. 땅도 내 이름으로 해줄게. 땅을 제 이름으로 해준다고요? 이제 와서요?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어머님, 저는 가족이 아니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손주 없는 집은 가족이 아니라고.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 왜 땅을 주시려고 하세요? 그 이후로는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한 달 더 지나서 우연히 형님을 길에서 만났어요. 해나야, 형님이 저를 붙잡았어요. 형님, 안녕하세요. 해나야, 우리 정말 끝인 거야? 처음부터 시작된 적이 없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우리가 다 사과할게. 형님, 사과는 처음에 하는 거예요. 들통난 다음에 하는 건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에요. 형님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해나야, 우리 가족이 다 망했어. 아버지는 쓰러지시고, 어머니는 교회에서도 못 나오시고, 윤석이는 회사에서 잘렸어. 모든 게 무너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형님,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형님들이 선택한 결과예요. 해나야, 이제 손주 있는 가족들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돌아서는데 형님이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해나야, 너도 혼자 살기 힘들 거야. 혼자 살기 힘들다고요? 저는 돌아보며 웃었어요. 형님,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저한테는 제가 있어요. 그로부터 몇 주 후 저는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어요. 다시 감사팀 일이었죠. 첫 출근 날 새로운 동료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해나 씨, 잘 부탁드려요.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분이 물어보더라고요. 해나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이혼했어요.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더 이상 시댁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명절 준비에 시달릴 필요도 없었어요.
퇴근 후에는 제가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리 클래스도 듣고 영어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그러던 어느 날 서점에서 예쁜 노트를 하나 샀어요. 집에 와서 첫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다. 그 순간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의 방패도 아닌 그냥 유네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끔 남편이나 시댁에서 연락이 오기도 해요. 하지만 받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어젯밤에도 시어머니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해나야, 아버지가 많이 아프셔. 한 번만 와줘.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손주 있는 가족들이 책임지시면 되거든요. 그 대신 거울을 보며 말했어요. 해나야, 고생 많았어. 이제부터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 그리고 오늘도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어요. 시댁 걱정 없는, 남편 눈치 볼 필요 없는, 오롯이 제 것인 하루를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해나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7년 동안 헌신했던 며느리가 손주 없다는 이유로 가족에서 배제당하고 심지어는 이용만 당하다가 버려질 뻔했던 이야기. 참 가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원한 이야기였죠. 처음에는 해나 씨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싶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견디기 힘든 상황이었더라고요. 설날에 공개적으로 모욕당하고 뒤로는 온갖 서류에 이름이 도용되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해나 씨가 감사팀 출신이라는 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일반 사람이었다면 이런 증거들을 찾기도 어려웠을 테고 법적 대응도 힘들었을 거거든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해나 씨가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시어머니가 울며 매달리고 남편이 미안하다고 할 때도 선을 분명히 그었잖아요. 사실 살아가면서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야 하는 일들이 참 많죠.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걸 이번 이야기가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해나 씨처럼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때로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단호한 선택이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에 나는 내 인생의 보호자다 라고 쓴 그 노트처럼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